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단장,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SBS의 성혜영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함께 가장 먼저 할 얘기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두 후보 간의 1대1 양자 토론을 지상파 3사가 방송하는 것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후보만의 1대1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이 된 건데요. 성혜영 위원,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글쎄 아직 뭐 구체적인 가처분 인용문을 법원이 이제 상세하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007년에 당시 대선 후보 토론을 놓고 네. 빅3 토론에 대해서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측에서 냈던 가처분 인용된 결과가 2007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7년 대선 때. 그 당시는 이제 빅3 토론 그래서 당시에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이해창 후보 이렇게 3인을 상대로 토론을 하니까 군소 후보로 분류가 됐던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셋만하는 건 부당하다. 그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뭐냐면 문국현 후보가 토론에 참가를 못하게 되면 결국 군소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혀져서 문국현 후보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토론회에 문국현 후보도 참석을 시켜야 한다. 이런 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와 비슷한 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결정문을 제가 막 들어와서 잠깐 보고 있는데 말이죠. 방송사의 토론회, 방송 누구를 참석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할 것인가, 이건 방송사의 재량권 맞다. 그런데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송 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운동의 기회이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결정문의 취지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두 후보만 토론을 하게 되면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네. 이게 또 법원 결정의 주요한 근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또 2자리 이상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지율은 좀 낮지만 또 의석수가 또 5석 이상이에요.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외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기준이 5석 이상이 뭐 관례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양자 토론을 이제 우리 국민의힘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이렇게 양쪽 협상단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결과가 또 2007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저희 준비단장을 하고 있는 TV토론 박주민 의원께서 오늘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인용은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은 오후에 나오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자 토론을 법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선 바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뭐 앵커도 아시겠지만 양당에서 합의한 날짜가 설 연휴 기간이었죠. 1안이 31일, 2안이 30일이었는데 당장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토론을 하자고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설을 앞두고 바로 모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날짜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다자 토론회는 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1대1 토론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그런 입장을 명백하게 내세운 적은 없다. 우리는 어쨌든 양자든 다자든 TV 토론은 하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 간의 양자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설 전에는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 모두 어떤 의제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구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는요. 누가 대통령감인가? 누가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한 국민적인 바람과 여망을 양 후보 측에서는 꼭 이번엔 양자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결정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사의 재량권이 충분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방송 토론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일반 시청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방송사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방송사들, 채무자들이 방송사들이거든요. 채무자들의 주장인 즉슨 두 후보가 토론한 다음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따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또 법정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도 방송 토론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사들의 법정 토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법정 토론에 초청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아마도 마련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여론조사에서 뭐 유의미한 지지율을 네, 기록하고 있는 후보, 이전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기록한 정당의 후보 맞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선거 때마다 예.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대선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삼민 토론을 준비할 때 당시 기준이 10% 이상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였었고, 지금은 조금 다른 그 양자 토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유력한 유의미한 그 득표율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숫자가 낮게 나온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선거가 40일 넘게 남았는데 내가 더 충분히 그걸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법원. 지금 법원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법정 토론에 지금 지상파 방송에 이번부터는 SBS도 그 법정 토론의 주간 방송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영 방송이었는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으로 개념이 바뀌면서 SBS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 법정 토론 3차례 열립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초청 대상자 기준이 국회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사이에 실시해서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다 했어요. 조금 전에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 15.6, 17, 10, 10.1 이렇게 나와서 평균 지지율이 13.175%에 이른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고려하더라도 10.075에서 16.275%의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법정 토론의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어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유의미한 지금 네. 여론조사 지지율을 나오고 있고 어떤 뭐 단일화라든지 아니면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걸 갖고 상당히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존재감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은 이상하다. 안철수 후보 왜 안 나올까? 결국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러한 피해를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 일단은 법원은요. 원칙대로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러한 전례도 있었고 또한 안철수 후보가 빠진 TV 토론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로 다른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과거의 전례에 비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이 사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방송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 사례 2007년 대선 성영 의원이 설명해줬던 그 당시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2014년 서울시장 선거일 때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자 토론회 자체가 무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민수 부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양자 토론이 아니라 사자 토론이라도 합시다. 당장 협의에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다자 토론 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송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윤석열 후보 측이 조건 없이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야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날짜가 잡히면 응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다자 토론보다는 양자 토론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떠느냐, 결국 거기에 좀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이 방송사들이 뭐 함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두 후보만 초청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형식 자체는 두 정당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지상파 3사에 요청하는 형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래는 이제 토론을 좀 많이 피했었죠. 방송기자클럽 맞짱 토론도 피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윤 후보가 이제 토론을 하겠다, 실무진에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게 됩니다. 그래서 윤 후보 측의 그런 입장을 듣고 우리는 이제 바로 환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된 거고요. 뭐 아시지만은 실제 근데 이 방송 이 토론을 중계하고 주관하는 건 방송사기 때문에 네. 공중파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 방송사가 27일 처음 잡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윤 후보 측이 설 연휴 전으로 합의해놓고 설 직전으로 다시 바꾸자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걸 수용을 했는데 아마 지금 박주민 단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뭐 국민의힘의 뭐 동향이랄까 이런 분위기를 전달한 거는 두 차례 정도 제가 알고 공식적인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저쪽 그 국민의힘 측 협상단이 그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법원 결정대로 이게 법정 토론에 3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 교수도 얘기했듯이 국민들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주식 방송이었나요? 유튜브였나요? 거기에서 두 분이 같은 출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방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그만큼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입장을 낸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뭐 준비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잡힌 날짜라도 그 설 전에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가져서 진짜 앞으로 22년부터 5년간 우리 국민의 삶을 어느 후보가 제대로 지켜주고 더 낫게 할 수 있는지, 어느 후보가 준비가 돼 있는지,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는 어느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토론 3회 말고도 설 전에도 하고 네. 그 설 연휴 직후에도 또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원 결정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네요. 지상파 3사가 주장하기를 만약에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시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서 토론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상파 3사의 선거방송 준칙에는 후보자가 토론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 상호 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법원이 또 지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TV 토론은 국민들이 후보자들을 알아야 되는, 또한 알 수밖에 없는, 또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TV 토론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한다라는 인상만 주는 것만으로도 TV 토론에서 불리하니까, 잘 못하니까 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TV 토론 나가서 뭐 잘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 후보 측은요, 이 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추석 전에 어쨌든 4자든 이렇게 또 3자든 이런 TV 토론은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지상파 3사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법원의 결정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만 네.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인가 서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 법원의 원칙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정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들은 모두 불러야 한다. 네. 그 참석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데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후보들을 제외하고 현재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만의 양자 토론은 안 된다. 이건 지상파 방송사의 재량의 한계를 넘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다자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설 연휴 전에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어제 잠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신문에 참석하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사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사자 토론이었고 6개 방송사에서 공문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주관하려고 했던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면 자기 기회를 포기하는 후보를 빼고 방송 토론이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 연휴에 진행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수당의 후보를 배제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양자 토론 중단하라. 당선 안 되는 쪽이 감옥행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서로의 의혹을 검증합니까? 상대방 의혹을 공격할수록 제살 깎아먹는 것일 텐데 의혹을 검증할 의지가 과연 있겠습니까? 기득권 양당 간의 토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선거 담합이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지상파 3사가 31일, 30일 가운데 31일 저녁으로 잡아 놓았는데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뭐 또 양당과 협의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이 양자 토론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두 후보, 나머지 두 후보,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도 연락을 해서 두 후보까지 다 참여하는 다자 토론, 사자 토론을 그대로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설 연휴 이후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사자 토론을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0일 혹은 31일에 있었던 31일로 예정이 유력시 됐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불발됐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도덕성과 정책, 정견,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가능한 많이 개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마다 또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토론이 법정 토론회 이전에 개최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관련 방송 금지, 1:1 양자 토론은 방송 금지가 됐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설문 내용 이런 것들은 YTN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35.6, 윤석열 44.7, 심상정 3.9, 안철수 9.8, 김동연 0.3.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5.5%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2.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추이를 보더라도 붉은색의 윤석열 후보 올라가고 있고 푸른색의 이재명 후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안철수 후보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추세.
심상정 후보는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세대별로 보게 되면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53, 이재명 후보가 20, 30대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네요. 윤석열 39.9, 이재명 34.4, 40대는 이재명 53.2, 윤석열 27.8, 50대도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재명 44.5, 윤석열 41.3,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55.2, 이재명 28.4.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푸른색이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고 붉은색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지역인데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가 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흐름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긴장해야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같은데요. 당선 가능성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석열 48.4, 이재명 42.4, 6%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심상정 당선 가능성 1.2, 안철수 3.9, 김동연 0.3. 단일 후보 적합도 이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달라지고 있네요. 윤석열 후보가 8.5%포인트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적합도 이게 아마 단일 후보로 어느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44.1, 안철수 33.1. 자, 이번엔 단일 후보 경쟁력. 어느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윤석열 46.9, 안철수 32.6. 자, 단일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 물어봤으면 당연히 단일 후보 윤석열일 경우, 단일 후보 안철수일 경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가상 대결에서 지난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43.6, 이재명 38.1이었는데 이번에는 47.2 윤석열, 36.3 이재명.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지난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42.3, 이재명 33.2였는데 안철수 후보 38.1, 이재명 3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성영 의원,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거는 우리가 분명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리얼미터의 YTN 의뢰 여론조사 추이도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은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윤석열 후보 쪽에는 플러스 효과, 이재명 후보 쪽에는 약간의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히 지난 열흘간 있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와 약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지율이 약간 퇴보됐다는 것, 이게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30대가 격전지대가 됐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그 두 후보의 지지율 차가 이제 격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0대에서는 그동안은 좀 앞서는 결과가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네. 예. 자, 한민수 부단장은 당연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뒤에 질문 드리고요. 장성철 교수님은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난 월요일에도 리얼미터가 늘 오마이뉴스 의뢰로 하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때와도 조금은 또 다르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상승하는 기류고 이재명 후보는 주춤 또는 하락하는 기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상당히 좌절스러운 결과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면은요.
서울 지역에서 21% 네, 차이로 지역별로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서울 지역에서 21% 차이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0% 차이로 지고 있고요. 네.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충청 지역에서도 10% 정도 차이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만 이기고 있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21.3%를 얻는다라는 거는요. 그동안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얻지 못한 수치를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20대의 지지율이 거의 60대 이상의 지지율과 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53%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55%입니다. 이러면은요, 20대와 60대 이상이 투표 성향이 있어서 지금 비슷하게 수렴돼 가고 있다.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20, 30대와 60대 이상을 통해서 40, 50대를 포위하는 세대 포위론이라는 그런 선거 전략이 상당히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차기 대선 가능성,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냐. 당선 가능성. 할 때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대략 4% 차이로 앞서고 있거든요. 이것도 열흘 전과는 좀 다른 수치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지지를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뒤집혔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고무된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 쪽에는 좌절스러운 여론조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은 매일 선대위에서 회의도 할 것이고 서로가 의견 교환도 많이 할 것이고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선거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전략을 저희들이 바꾸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좌절 정도는 아니고 긴장을 하고 유심히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화면에 보다가 특히 그 지역별 불과 한 20일 전만 하더라도 이달 초였죠. 그때는 정반대였어요. 영남 말고는 우리 후보가 다 앞서는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 여론이 여전히 이렇게 출렁인다고 할까요? 많이 변동이 많이 유동적이다.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골든 크로스 아니냐 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 후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저쪽이 너무 시끄럽고 후보 자체가 실언이랄까요? 망언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부인 리스크, 선대위 갈등했는데 선대위 갈등이 해결되면서 전열이 정비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사들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밀하게 좀 보면은 오늘처럼 저 조사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인데 자동응답 조사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아주 많이 앞섰을 때도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전화 면접 조사가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몇 군데 이제 좀 유명한 곳에서 한 조사가 나왔는데 물론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근데 여전히 우리 후보가 좀 앞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그런 조사는 찾아보면 나오니까. 저희들은 이걸 일일비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이따도 말씀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후보가 정치 교체 새로운 이제 말씀도 하셨고 네거티브 중단 얘기도 하셨고 어제는 또 다른 당대표의 불출마 선언도 있고 했는데 이런 여론들이 또 국민들께서 우리의 진정성이랄지 받아들여 주신다면은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달 초만 해도 당선 가능성 50이 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내려온 상태인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 하면은 안철수 후보로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았죠. 여론이 여전히 유동적인 거고. 근데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세대 포위론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데 거기서 설사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이 20대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른바 먹히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모두 포용해 놔야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짊어지겠다는 대통령 후보와 그 정치 집단이 자꾸 20대, 30대 나누고 50대, 60대 나누고 갈라쳐가지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선거를 떠나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세대 포용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대 포용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갈라치기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후유증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성혜영 의원, 네. 여론조사 조금 전에 한민수 부단장 얘기했습니다만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자동응답 전화로 조사하는 데가 있고
전화 면접 조사원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직접 대화하면서 조사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응답 전화는 통상적으로 야당 후보가 좀 많이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통상적으로 여당 후보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흐름인가요? 네, 뭐 과거와는 이제 휴대전화가 워낙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좀 양상이 달라졌지만 예전부터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성향이 고연령대가 사용하는 전화의 비율이 최근 한 20년 동안 주로 야당 후보, 지금 야당 후보에게 좀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반대로 저연령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쓰는 휴대전화를 통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면접조사 같은 휴대전화로 이동하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30대, 40대가 많이 포함되는 역시 약간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 응답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예.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공개가 됐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 공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공개 이것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도 질문을 했더니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44.5, 영향이 없다가 31.3,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가 19. 그러면 영향 없다, 긍정적인 영향 50.3, 부정적이다라는 응답보다는 더 많이 나왔고요. 잘 모른다는 응답이 5.1% 나왔네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논란, 부정적 영향 50.3, 영향 없다가 36.6, 긍정적인 영향 6.9. 그러면 영향 없다와 긍정적이다가 46.5, 부정적인 영향이 50.3, 조금 더 높고요. 잘 모르겠다가 6.1. 이런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성철 교수님 어떤 진영, 지지자들의 생각은 웬만한 변수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지자들은 아무리 뭐 우리 쪽 후보가 어떠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정권 교체 여론만큼 이런 식의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긍정적인 영향 없음 합쳐보면은요 50.3%예요. 네. 근데 재미있는 수치가 뭐냐면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50.3%예요. 똑같아요, 그러네요. 수치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진영들이 똘똘 뭉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요. 그냥 우리 쪽에 안 좋은 이슈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반대한다. 어쨌든 이번에도 진영 싸움이 상당히 심해지는 대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민수 부단장도 네. 뭐 생각은 같으십니까? 일단은 저기 양쪽 지지자들이 많이 뭉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윙보터라고 하죠. 중도층이 나중에 말 그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대통령 후보감이 누군지를 판단하는 할 때 저희들은 상당히 바뀌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김건희 씨 7시간 그 통화 내용 같은 경우는 참 뭐 저희 선대위에서도 되게 상당히 신중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언론에서 공개한 거고 저희들이 뭐 그게 공개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기자와 그렇게 오랫동안 뭐 50여 차례 통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미 김건희 씨에 대한 뭐라고 할까 리스크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 습득을 하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자 같은 경우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는 뭐 영국에서도 나오고 미투 발언 관련해 비판도 했는데 오늘은 또 프랑스의 공영방송이 김건희 씨의 이제 언론관에 대해서 또 조롱하듯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우리 국격에도 좋지 않고 저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중도층이랄지 합리적인 어떤 유권자층에서는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장서철 교수님이 정권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 이번에 리얼미터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KSOI의 여론조사 과연 정권 심판론, 정권 안정론 이게 위의 심판론은 정권 교체론이고
정권 안정론은 정권 재창출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지난주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53.9, 정권 안정론이 34.9, 격차가 19%포인트, 20%포인트 가깝게 낮다는 점.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 측이 그동안 정말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하는데 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집권당의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계속 안정시켜야 된다는 여론과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 저 차이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의 선거운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뭐 말씀들을 하시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몇 차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 차별화와 분명한 거는 현 정부가 모두 다 잘했다고는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잘했다면은 지금처럼 정권 교체 지수가 저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큰절도 하시면서 했는데 내로남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고 특히 젊은 층에서 그 부분에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드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후보나 선대위에서는 실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얼마 전에 후보가 그런 인터뷰를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본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만 됐다. 그만큼 하면 됐다. 할 때까지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 갈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도 바꿔나가고 통합정부도 만들고 또 네거티브도 중단 선언했듯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과 선대위와 후보의 진정성을 믿어줄 때까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